자, 지금 5시간의 주제는 나를 사랑하는 자존감을 키우는 겁니다. 자존감, 부차적으로. 자, 박수 3번 시작. 네. 다음에 강의를 할 때 박수 3번은 아주 유용하게 써볼 수가 있습니다. 집중을 안 하고 막 뭐 이야기하고 있을 때 박수 3번 하면 딱 박수 치면서 집중하죠. 네. 그래서 이 박수 3번 치는 것만 해도 강의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안 되세요. 자, 어쨌든 간에 자, 모든 것은 나 사랑에 달려있다. 그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크게 시작. 모든 것은 나 사랑에 달려있다. 자, 나 사랑에 달려있습니다. 어떻게 달려있는지 한번 볼게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더 많은 마음의 평화를 이룰 수 있고요. 자, 더 많은 건강과 에너지를 이룰 수 있고, 더 많은 사랑의 인간관계, 더 많은 경제적 성취, 더 많은 가치 있는 목표와 일상, 더 많은 자기 이해, 더 많은 성취, 자기 실현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이 7가지를 잘 보세요, 여러분들. 다 원하는 거 맞아요? 자, 스트레스보다는 마음의 평화를 원하시죠? 네. 자, 질병, 병에 걸리는 것보다는 건강한 걸 원하시죠? 네. 사람들과 소통 안 되고 갈등 있는 것보다는 인간관계 좋아지는 걸 원할 거고, 또 경제적으로 돈이 많은 걸 원할 거고, 그죠? 그리고 가치 있는 목표 이상을 갖고 살기를 원하시죠? 네. 그리고 나를 더 많이 이해하고 나 자신 자기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자기다운 삶. 그리고 어떤 일에 있어서 성취, 자기 실현을 하기를 원할 겁니다. 요걸 하나씩 볼게요. 왜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마음의 평화와 연결되느냐? 자, 사랑은 돈과 같아요. 사랑은 돈과 같아가지고 돈이 적으면은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것이 많이 힘들죠. 돈이 10만 원밖에 없는데 누구한테 5만 원 빌려주고 5만 원 빌리려면 부담되지 않아요? 부담스러워. 그렇죠. 근데 한 10억 정도 있으면 어때요? 10억 정도 중에 돈을 5만 원 빌려주고 빌리는 것은 쉬운 일이죠. 네. 네. 그렇죠? 사랑도 똑같습니다. 사랑도 10만 원 정도 아주 적은 사랑을 갖고 있으면은 누구한테 싫은 소리 들으면 상처를 받는 겁니다. 근데 한 10억 정도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면은 누가 싫은 소리 해도 그냥 그런 갑다 싶은 거죠. 사랑이 적어. 예. 사랑이 적으면 상처를 쉽게 받는다. 자, 따라하세요. 사랑이 적으면 사랑이 적으면 쉽게 상처받는다. 쉽게 상처받는다. 예, 사랑이 적으면 미운 오리 새끼 마음이 되는 거예요. 미운 오리 새끼가 저기 오리들한테 눈치 보고 상처받는 것처럼 우리 마음 안에도 사랑이 부족해지면은 남들한테 눈치 보게 되고 남들한테 쉽게 상처를 받는 겁니다. 근데 사랑이 충만해지면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자, 내 인생에 어떤 힘든 일이 일어나든지 그다지 영향을 안 받더라는 이야기죠. 자, 남들이 싫은 소리를 하는 것은 돌멩이 하나 얻어맞았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돌멩이에 얻어맞았던 개구리는 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코끼리는 돌멩이에 맞아도 전혀 느낌도 없죠. 자,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싫은 소리 하면 어떤 사람은 사일 밤낮을 화가 나서 잠을 못 잘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전혀 느낌도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예민하고 쉽게 상처받는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이제 사랑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충분히 채워주면은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자,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쪽으로 우리 마음이 좋은 쪽으로 가더라 이거죠. 아셨죠? 네. 그다음 두 번째 이제 건강과 에너지. 건강이 왜 사랑과 또 연결되어 있느냐를 또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 오래 살고 싶죠? 네. 오래 살 때 병원에 누워서 오래 살고 싶은 게 아니라 팔팔하게 활동하면서 오래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려면은 내 안에 사랑을 키워야 돼요. 자,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사랑은 자아 정체성을 키워주는 겁니다. 사랑은 자존감을 키워준다. 자, 이 자존감, 자아 정체성은 우리 신체의 면역 체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면역 체계. 자, 이걸 한번 더 보여줄게요. 자, 보세요. 나 사랑은 자아 정체성은 면역 체계. 자, 신체의 면역 체계가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자, 신체에 병이 생기고 살이 찌고 호르몬 균형이 깨지고 자, 예를 들어서 혈액순환이 안 되고 뭐 당뇨나 고혈압이 있고 이렇게 몸이 망가지는 이유는 뭐냐면은 전부 면역 체계가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면역 체계를 이제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과소 반응. 과소 반응이라는 것은 우리 몸 안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다 죽여야 되는데 세균 바이러스를 죽이는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암에 걸릴 수도 있고 대상포진이나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제 세균 바이러스를 죽이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NK 세포라는 거예요. NK, 내추럴 킬러 세포. 그러니까 자연 살생 세포라는 게 있는데 이 NK 세포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활동을 안 해버린다는 거죠. 아까 우리 선생님처럼 이제 이렇게 사별이나 이별이나 이렇게 큰 스트레스를 받으면 NK 세포가 활동을 안 해버려요. 근데 우리 몸에는 하루에도 한 5천 마리 정도 암세포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 5천 마리 암세포를 NK 세포가 다 죽이 없애야 암에 안 걸리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NK 세포가 활동을 안 해버리니까 암 세포가 우리 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암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암에 걸린 사람들을 연구를 해보면은 보통 암이 발견이 될 때는 이미 한 3년 전부터 암에 걸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암 걸린 사람들 이제 진단을 해보면은 그 3년 전쯤에 부부간에 사별을 했거나 이별을 했거나 정신적인 큰 충격을 받았던 경험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별, 이별은 굉장히 큰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내 면역을 잘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 면역을. 그래서 특히 암이라는 병을 이제 조심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과소 반응이고, 두 번째는 이제 과잉 반응이라는 게 있어요. 과잉 반응은 꽃가루라든지 먼지라든지 이런 거는 대수롭지 않는 건데, 꽃가루 먼지에 대해서 심하게 지나치게 반응을 하는 거죠. 재채기를 한다든지, 기침을 한다든지, 숨을 못 쉬는 어떤 천식이나 비염이나 알레르기나 이런 거는 이제 별거 아닌데 지나치게 반응을 하는 거죠. 이런 것도 면역이 강한 게 아니라 면역이 약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자가 면역이라는 건데요. 자가 면역은 뭐냐면은 정상세포를 공격을 하는 것을 자가 면역이라고 그래요. 원래 이제 면역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적군과 아군을 구분해서 적군은 무찌르고 아군은 보호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아군을 적군으로 오인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내 혈관을 공격하고 내 뼈를 공격하고 내 근육을 공격하고 이렇게 이제 자기 정상세포를 공격을 해버리면은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뭐 류마티즈 관절이라든지 경피증 뭐 류게릭 이런 이제 뭐 루푸스 다양한 이제 이런 그 자가 면역에 걸리는데 이 자가 면역과 관련된 병은 병원에서는 치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가 다 어디서 생기냐면은 마음의 스트레스에서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이 면역 체계의 NK 세포나 B 세포나 T 세포가 활동을 안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과소 반응, 과잉 반응, 자가 면역 다양한 이렇게 면역 질환으로 가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제 이 건강에 있어서 이 나를 사랑하는 힘은 굉장히 중요한데 나를 사랑함으로써 자아를 강하게 만들어주고 면역 체계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건강해지더라. 실험을 해봤는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병이 안 걸리더라는 얘기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병이 잘 걸리더라. 이건 이제 실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도 같이 연결되는데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더 많은 사랑의 인간관계를 이룰 수 있다. 왜 이제 인간관계가 좋아지느냐고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인간관계는 어떻게 보면은 뭐 말을 잘하고 못하고의 관계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느냐. 이게 인간관계의 양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자, 잘 한번 봅시다. 우리 그 아기는 2살, 3살짜리 아기는 말을 못하지만 엄마랑 관계가 좋잖아요. 네. 엄마는 말을 안 하지만 아기를 잘 키우잖아요. 눈빛으로 이야기하고 표정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기가 다른 뭐 외부인을 만나면 낯가림을 해서 울잖아요. 왜 그럴까요? 자, 우리 엄마는 나한테 사랑을 주니까 자, 사랑의 관계가 만들어졌지만은 외부인은 사랑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고 느끼니까 낯가림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인간관계의 가장 제 1순위는 바로 이제 사랑의 관계인데 이거는 말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 이 커뮤니케이션은 이 에너지 파동으로서 이미 서로를 느끼는 거죠. 우리 가슴에는 심리 탐지기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미워하는지 사랑하는 척하는지 뭐 이런 걸 다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본다고 느끼잖아요. 그러면 나도 그 사람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 사람한테 무의식적으로 사랑을 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주어라 그러면 돈 받을 것이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좋은 관계가 되길 원하면은 먼저 사랑을 주면 사랑을 되돌려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랑을 주면은 사랑을 돌려받는다는 건 아는데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은 줄 수 있는 사랑이 없잖아요. 사랑이 부족하면. 그러니까 사랑이 부족한 사람들의 특징들이 시기, 질투, 바가지, 잔소리, 집착, 뭐 스토크, 뭐 의처증, 의부증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랑이 부족하니까 매달리는 거죠, 상대방한테. 저 사람 떠나가면 안 되는데. 그러면 매달리는 그 모양이 의처증, 의부증과 같은 극단적인 형태가 될 수가 있고요. 또는 시기, 질투, 또는 바가지, 잔소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마치 이제 우리가 어린 아기 시절에 엄마가 나 버리면 어떡하지 하면서 엄마가 어디 시장 가려고 그러면은 치맛자락 붙잡고 엄마 나 좀 데리가 울잖아요. 네. 아기가 우는 이유는 뭡니까? 엄마가 나를 버릴까봐 두려운 거잖아요. 아기한테 사랑이 부족한 거지. 그러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친을대는 아기처럼
부부 관계에서 그럴 수가 있어요. 서로를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당신 오늘 어디 갔다 왔어? 혹시 다른 여자 만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의심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럴 수가 있다고. 스윙했다는 자,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하면 남편을 믿지 못하게 되고 또 아내를 믿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의심하게 되고 의심하는 끝이 바가지 잔소리로 가는 거고. 예를 들어 최진실 씨 같은 경우도 왜 이혼을 했냐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이제 결국 자살까지 갔는데, 자, 최진실 씨의 과정을 본다면은 저랑 나이가 비슷한 또래인 거 잘 알아요. 네. 우리 책받침의 그 뭐 주인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유명했냐고요. 근데 그 최진실 씨가 자랐던 그 중고등학교 시절은 아버지 없이 엄마 밑에서 그 단칸방에 지하 단칸방에 수제비 끓여 먹고 뭐 이렇게 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못 받고 자란 거죠. 그러니까 애정 결핍이지 쉽게 말하면. 근데 이 애정 결핍인 여자는 나를 그 딸처럼 사랑해주는 남편을 만나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한뭐 6살, 10살 이렇게 많은 나이가 많은 아버지 같은 남자랑 만나 결혼해야 되는데 문제는 결혼을 잘못한 거예요. 3살 연하남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렇죠? 그래 그만 보고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렇게. 이제 연하남하고 결혼해 놓으니까 이제 이 연하남이 또 키도 크고 잘생겼잖아요. 근데 또 뭐 술집에 이제 가서 술도 자주 마시고 술집 마담하고 올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불안 심리 때문에 집에 오면은 밤새도록 바가지 긁는 거죠. 어떤 년하고 저기 이렇게 늦게 술 마셨냐 이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다리는 그 마음이 애가 타고 속이 타니까 술을 마시게 되고 담배를 피게 되고 수면제를 먹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수면제 먹는 그 아내를 또 남편은 싫어하겠죠. 그래서 이제 남편을 계속 또 멀어지는 거죠. 멀어지니까 또 이제 더 매달리게 되죠. 더 매달리는 행태가 뭐예요? 더 잔소리하고 더 바가지 긁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부간에 이렇게 이제 시기 질투를 한다든지 잔소리 바가지를 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내가 당신을 더 많이 사랑하고 있으니까 당신한테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싶으니까 제발 나를 좀 더 많이 이뻐해 주면 안 돼? 제발 나한테 더 많은 사랑을 좀 표현해 주면 안 돼? 뭐 이런 사랑에 대한 아우성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바가지를 긁고 시기 질투를 할 때 그 당사자인 배우자는 어떤 반응을 하느냐? 아, 사랑을 달라고 애원을 하는 이제 그 의미를 알아차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더 많이 사랑을 표현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잔소리 하니까 같이 잔소리 하는 거야. 같이. 자, 시기 질투하니까 같이 또 뭐 싸우는 거죠. 이렇게 갈등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고 싶어요. 자, 남편과 아내가 둘 다 그 호수물에 빠진 거예요. 둘 다 숨을 못 쉬어요. 나 좀 구해줘, 나 좀 구해줘. 막 이렇게 아우성 쳐요. 자, 남편도 나 좀 구해줘. 아내도 나 좀 구해줘. 근데 둘 다 물에 빠져 있으니까 둘 다 숨을 못 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구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구해달라고 이제 나 좀 살려줘. 그러면서 서로를 원망하지. 왜 나를 구해주지 않는 거야? 나를 먼저 구해주면 내가 당신을 구해줄 텐데. 뭐 이런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부부 싸움이 그런 거죠. 아, 내가 지금 사랑이 부족한데 당신이 나를 좀 더 이해해주면 안 돼? 사랑이 부족한데 나를 더 많이 사랑해주면 안 돼? 그러면서 이제 시기 질투하고 바가지를 긁는단 말이에요. 그게 결국은 마지막에는 이제 이혼으로 가는 거죠. 어쨌든 이제 최진실 씨도 그렇게 해서 이제 이혼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나마 그 이혼의 후유증을 딛고 일어서서 이제 TV 스타로 다시 재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무렵에 또 이제 안재한인가 뭐 어쨌든 그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죽었는데, 이 이야기를 제가 왜 하느냐 하면은 대부분의 인간관계가 이제 그런 패턴이라는 겁니다. 이제 사랑이 부족하면은 줄 수 있는 사랑이 없으니까 계속 사랑을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사랑을 요구하는 그 방식이 시기나 질투나 바가지, 잔소리 의 형태가 되는데, 그는 마치 물에 빠져서 막 아우성키면서 살려다가 애원하는 그 소리와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군가가 이제 받아줘야 돼요. 아, 이 사람이 정말 사랑이 부족하구나. 다른 말로 숨쉬기가 곤란하구나. 내가 물에서 건져줘야 되겠네. 그 마음으로 정말 딸처럼 사랑해줘야 되거든요. 딸처럼. 그러면 이제 그 아우성이 줄어들죠. 시기도 안 하게 되고 질투도 안 하게 되고 이제 고분고분해지는데, 근데 그걸 받아주지 못할 때 이제 갈등이 더 심해지겠죠. 저는 제가 40대의 주례를 3번을 봤어요. 40대. 근데 제가 20년 동안 이제 저게 교육을 하다 보니까 저게 수강생 중에 또 결혼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꼭 저보고 주례를 봐달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주례사를 제가 어떻게 했냐면,
자, 신랑한테 묻기를 신랑은 신부를 딸처럼 사랑해 줄 수 있습니까? 또 신부한테 묻기를 신부는 신랑을 아들처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신랑이 왜 신부를 딸처럼 사랑해야 되느냐? 예? 그 다음에 신부는 왜 그 신랑을 아들처럼 사랑해야 되느냐를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모든 사람은 다 사랑이 부족한 상태로 결혼을 하더라는 거죠. 우리 부모가 완전한 사랑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를 키웠을 때는 60년대 뭐 보릿고개 시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하나의 이제 어려운 현실이었기 때문에 사랑을 채워준다라는 건 정말 힘든 일이죠. 뭐 밖에서 돈 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애들끼리 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그럼 어릴 때 그 받지 못한 그 사랑을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바로 배우자한테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 역할뿐만 아니라 부모 역할도 해야 되고 아내가 아내 역할뿐만 아니라 부모 역할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집에 가시면 남편을 아들이라고 생각하세요? 큰아들 하나 키운다 생각하세요? 큰아들. 네, 맞아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가 기대일 수 있고 서로가 의리강 부릴 수 있고 또 잔소리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야 돼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잔소리하고 바가지를 긁었을 때 그걸 내가 뭐 문제가 있어서 나한테 힘들게 한다 이게 아니고 저 사람이 사랑이 부족하구나. 지금 아기가 엄마한테 의리강 부리고 젖 달라고 고치는 것처럼 사랑을 달라고 지금 애원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잔소리 바가지를 사랑을 더 많이 표현하는 그런 신호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남편이 예를 들어서 이제 집에 와서 또 뭐 이렇게 잔소리 할 수도 있잖아요. 이 남편이 또 사랑이 부족하구나. 우리 애가 젖 달라고 지금 고치고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안아주는 그 엄마처럼 사랑을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이렇게 사랑이 부족하면 사랑을 줄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을 바라기만 합니다. 사랑을 바라기만 하는 사람은 집착을 하게 되고 시기 질투를 하게 되고 심하게는 의처증, 의부증과 같은 이런 정신적인 문제까지 가더라라는 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고는 이제 뒤에서 보겠고요. 이제 그다음 네 번째 이거 조금 더 이야기할게요. 또 사랑이 부족하면 이 관계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은 건강에 그대로 또 연결돼요. 실제 이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는데 부부 관계가 좋은 그 사람하고요, 부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이 노후를 어떻게 보내느냐 보니까 부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이 쉽게 병에 걸리더라는 거죠. 관계 좋은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하더라. 그리고 이제 부부인 사람하고 혼자 사는 사람하고 또 연구를 해보니까 혼자 사는 사람이 훨씬 더 또 병에 쉽게 걸리더라. 근데 여러분들 여자니까 이제 좀 안심해도 괜찮습니다. 자,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자, 남녀 중에 남자가 먼저 죽었을 때에 아내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있었고요. 아내가 먼저 죽었을 때에 남편은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연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아내가 먼저 죽은 경우에는 남편이 3년 이내에 거의 3년 이내에 90%가 따라 죽더라는 겁니다. 근데 남편이 먼저 죽은 경우에는 아내는 거의 대부분이 잘 살더라는 거죠. 그게 왜 그런가 연구를 해보니까 남자들은 밖에 친구가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것은 그냥 알고 지내는 친구고 속마음을 터놓는 친구는 가장 친한 친구가 자기 아내라는 거예요. 네. 자, 남자들은 특히 허세도 강하고 체면 자존심이 얼마나 강해요. 그렇죠? 자, 미국에 있는 아들이 연락도 1년, 2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밖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번에 미국에 있는 아들이 저기 용돈 200만 원을 보냈더라 이렇게 거짓말 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이 뭐 잘하는 것처럼 자존심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밖에서는 친구들끼리도 자기 속마음을 절대 이야기 안 해. 힘들어도 힘든 이야기 안 해요. 근데 그 힘든 마음을 누구한테 푸느냐면은 집에 오면은 자기 아내한테 푸는 거예요. 근데 그 아내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내 마음을 켜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3년 이내에 따라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자인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이제 뭐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사실 속마음을 터놓는 사람이 남편보다는 밖에 언니나 친구나 동생이나 같은 여자들인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남편 없더라도 내 속마음 이야기할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자는 혼자 살아도 사실 뭐 큰 문제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어쨌든 이제 그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해보면은 나이가 들수록 내 주변에는 친구가 있어야 되고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관계가 있어야만 건강에도 도움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꼭 저기 다시 재혼을 할 필요는 없지만 근데 친구를 만나면 돼 친구. 자 항상 내 옆에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내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가족 같은 친구, 언니, 동료들을 만들다 보면은 몸이 건강해집니다. 이렇게 이제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 자, 네 번째는 이제 경제적 성취. 이제 여러분들 돈도 많이 벌어야 될 텐데요. 돈은 왜 중요하냐? 자본주의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돈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조선시대에 살고 있으면 돈 필요 없어도 괜찮아요. 자, 자본주의의 그 삶의 핏줄과 같은 게 바로 이제 돈이라고 그랬죠. 오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 했죠. 혈액순환이 안 되면 뭐가 된다? 동맥경화. 동맥경화.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 신맥경화. 인간관계가 되지 않으면 인맥경화. 인맥경화. 돈이 흐르지 않으면 돈맥경화. 그래서 이제 돈이 꼭 몇백억 이렇게 많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생활하는 데는 문제가 안 될 정도로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 경제적인 부가 중요한데요. 이 돈이 참 재밌는 게 내 마음과 똑같이 돈이 불더라는 얘기죠. 내 마음이 가난하잖아요. 그럼 돈이 들어왔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부자면은 돈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되기를 원하면은 먼저 부자의 마음을 만들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왜 이게 이렇게 되느냐면요. 마음의 에너지와 물질의 에너지는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 마음을 잘게 나누면 의식, 개인 무의식, 집단 무의식, 정보 에너지, 양자, 파동, 이렇게 파동으로 가는 거예요. 자, 우주의 에너지도 보면, 우주에도 보면은, 영적 에너지, 정신 에너지, 신체 에너지, 물질 에너지, 여러 에너지로 채워져 있고요. 우리 이제 이 물질, 이 책상만 하더라도 이게 원자, 분자 쭉 나누다 보면은 에너지 파동이 되는 거예요. 자, 파동은 파동끼리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물방울이 물방울을 끌어당겨서 비가 되잖아요. 소나무가 많은데 소나무가 잘 자라죠. 대나무가 많은 곳에 대나무가 많이 자라잖아요. 유유상종이잖아요. 내 마음은 영화를 본다면 영화 필름이고 현실은 영화 스크린이에요. 그럼 영화 스크린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영화 필름을 갈아 끼워야 되죠? 그렇죠. 자, 내 현실을 바꾸려면 뭘 바꿔야 되죠? 내 마음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현실 속에 지금 삶이 고달프고 힘들다라는 것은 달리 말한다면 내 마음이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힘든 마음을 행복한 마음으로 부자의 마음으로 바꾸면은 내 현실도 부자의 현실이 되고 행복한 현실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자칫 잘못 생각하면 현실이 바뀌어야 마음도 바뀌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스크린이 바뀌어야 영화 필름을 바꾸지 그런 논리잖아요. 근데 결과를 바꾸려면 원인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굴뚝에 연기가 안 날리면 아궁이에 불을 안 떼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실에 부자가 되려면 내 마음을 반드시 부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부자의 기본 원리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내가 충분히 나를 사랑하면 자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마음이 여유로워지면은 마음이 풍요롭고 부자의 마인드가 되더라. 자 그럼 부자의 마인드가 되면은 뭔가를 나누게 됩니다. 우리 문주현 선생님이 저는 굉장히 성공할 것처럼 보이는데 왜 그렇게 느껴지냐면요. 이분이 지금 나눔에 행복을 느끼고 있어요. 나눔. 누구를 도와주고 나누고 봉사하고 자 이런 데 지금 행복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아까 제가 이야기를 해보니까 내가 뭔가를 얻는데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고 주는데 행복을 느끼더라는 거죠. 자 얻는데 행복을 느낀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내가 내 마음이 빈곤하다는 이야기잖아. 얻고 잔다라는 거는 자 주고 잔다라는 거는 뭐예요? 마음이 풍요롭다는 거잖아요. 이미 이제 풍요로운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잘 되는 거죠. 세상은 풍요로운 사람한테 풍요로움을 선물하거든요.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얻고자 하는 마음에서 주고자 하는 마음을 빨리 마인드로 전환을 시켜야 돼요. 일이 잘 안 될 때 왜 일이 안 될까 고민하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이렇게 애쓰지 말고 일이 안 될 때 고객들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고객들한테 뭘 나눌 것인지 어떤 도움을 줄 것인지 진심으로 고객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정말 내가 뭔가를 나누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고객들도 날 찾아오죠. 특히 아까 보험 영업 하신 분 몇 분 계셨던 것 같은데 보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이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거 매출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보험을 막 가입시켜야지 요거보다는 자 지금까지 나를 만났던 그런 고객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도움을 줄지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더 괜찮은 상품도 소개해주고 한 번 더 찾아가서 상담도 해주고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은
그 중에 고객되는 사람 많이 있겠죠? 이렇게 이제 원리가 뭐냐면요. 자, 얻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다른 사람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면 나는 더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거고요. 다른 사람이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면 나는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면 나는 더 큰 행복을 얻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충분히 도와주잖아요.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이제 이 원리는 도와주는 건데 이제 도와주려면 내 마음이 풍요로워져야 되잖아요. 네. 부자의 마인드가 돼야죠. 그래서 이제 부자의 마인드는 이렇게 굉장히 성취를 이루더라. 그럼 5번에 이제 가치나 목표 이상. 저는 이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싶어요. 미운 오리 새끼는 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백조는 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를 보면은 항상 오리들한테 핍박받고 나는 왜 오리들처럼 못생겼을까? 오리들이 왜 나랑 같이 놀아주지 않을까? 그러다가 그때는 꿈이 없었죠. 그때 원했던 것은 오리들하고 잘 지내는 거예요. 오리들한테 소속되는 거죠. 인정받는 거죠. 근데 내가 백조라는 걸 깨달았어요. 백조라는 걸 깨닫고 나서 보니까 나는 원래 오리와 달랐구나. 나는 원래 오리와 달라. 나는 원래 나야. 나의 독특성과 고유성과 나의 가치를 인정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나는 원래 오리와 다른데 특별한데 그래서 이제 가치나 목표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자기를 기계의 부속품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왜 다른 기계의 부속품처럼 이렇게 잘나지 못했을까 이거예요. 남들과 비교하고 경쟁하고 비교 경쟁 자체가 나를 부속품처럼 보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나를 사랑하는 순간 비교 경쟁에서 벗어나면서 나를 독특한 존재로 바라보는 이른바 삶의 예술 작가 따라하세요. 삶의 예술 작가. 자, 자기 자신을 삶의 예술 작가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가짐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행복하려면은 나 자신을 삶의 예술 작가로 바라봐야 돼요. 자, 삶의 예술 작가는 우리 삶을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나의 삶을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간다. 그러면 이 예술 작품은 이 세상에는 2개, 3개가 있는 게 아니라 딱 하나만 있어. 나의 삶도 하나만 있는 거예요. 나의 삶도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나의 삶을 다른 사람과 경쟁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나의 삶은 유일한 하나다. 나만이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인데 예술 작품은 창의적이어야 되고, 자, 예술 작품은 가치가 있어야 되고, 예술 작품은 또 영혼이 깃들어야 되고, 가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술 작품을 만드는 그 삶의 예술 작가로서, 자, 나의 삶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이 한 50년을 어떻게 살까? 백세가에 산다면. 자, 영화의 주인공으로 산다면 어떻게 살까? 영화를 찍는다면 어떤 영화를 만들까를 고민하죠. 그래서 비전이 나오고, 사명이 나오고, 꿈과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도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해볼 거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니까 나를 알게 되죠.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멋진 사람이구나. 내가 이 세상 유일한 존재구나. 나와 똑같은 글씨체를 가진 사람도 없고, 나와 똑같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나는 이렇게 참 삶의 예술작가로서 소중한 사람인데 내가 나를 모르고 살았구나. 그래서 이제 자기를 알게 돼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아라 라고 했을 때 그거 너 자신은 못난 너 자신이 아니라 너가 정말 위대한 존재라는 걸 알아라는 이야기. 무한한 가능성 있는 존재라는 걸 알아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무한한 가능성 있는 존재로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나는 그 이상의 존재라는 걸 알죠. 네. 내가 지금까지 내가 참 평범하고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더라도 나는 그 이상의 존재 뭐든지 가능하고. 교회 다니는 분은 이제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네.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을 갖고 있다. 들어보셨나요? 네.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되고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 삶을 하나님처럼 원하는 모든 걸 창조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모든 꿈을 실현시킬 수 있고, 자, 모든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능력과 자원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 그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마음가짐은 7번 이제 뭐 성취 자기 실현 따라오는 거죠. 뭐든지 다 가능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나 사랑은 근데 이제 나 자신을 왜 사랑하지 못하느냐를 이제 좀 봐야 됩니다. 자,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를 조금만 보면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사회적 거울이라는 게 있어요.
사회적 거울. 따라서 사회적 거울. 사회적 거울. 자, 사회적 거울이라는 거는 태어난 이후에 그 부모의 양육 방식이나 학교 선생님이나 어른들로부터 주입받은 그런 나에 대한 잘못된 거울입니다. 자, 거울을 본다면 처음에는 깨끗한 거울 속에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사랑하겠죠? 근데 부모가 꾸지람할 때마다 거울에 얼룩이 하나 묻어요. 학교 선생님이 꾸지람할 때마다 얼룩이 묻어요. 창피 당할 때마다 또 얼룩이 묻었어. 이렇게 일이 생길 때마다 얼룩이 커졌어. 자, 얼룩진 거울 속에 나를 비추면은 내가 어떻게 보일까요? 얼룩져 보이겠죠? 이 사회적 거울이 바로 그런 건데요. 자, 얼룩진 거울에 나를 보니까 내가 못난 사람처럼 보이더란 이야기지. 자, 어떻게 못난 사람이 보이냐면 첫 번째 삭제. 나의 좋은 거는 다 지워버리는 거야. 장점도 지워버리고 성공한 일도 지워버리고 감사할 일도 지워버리고 내 꿈도 지워버리고 좋은 거는 다 삭제시켜버렸어요. 정수기로 본다면 좋은 걸 다 걸러버린 거예요. 정수기 물을 좋은 걸 다 걸러버리면 안 좋은 것만 남겠죠. 나 자신에 대해서도 좋은 걸 다 걸러버리면 안 좋은 것만 남겠죠. 그래서 나를 사랑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 왜곡이라는 건 뭐냐면 이 안경의 렌즈와 같아요. 렌즈. 확대, 축소. 근데 좋은 걸 확대시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마음이라는 게 이게 잘못돼가지고 안 좋은 것을 확대시켜서 더 크게 집착하고요. 좋은 것은 축소시켜서 대수롭지 않는 걸 보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바꿔야 되겠죠? 그다음 일반화라는 건 뭐냐면 한계를 전체로 확대시키는 거죠. 한 번 영업에 실패했는데 한 번의 실패인데 나는 영업에는 소질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업에 딱 한 번 실패했는데 나는 사업가로는 자질이 없어. 결혼에 딱 한 번 실패했는데 나는 결혼하고는 맞지 않는 사람이야. 실제 남자들 중에 그런 경우 있어요. 20대에 아주 이쁜 여자랑 그 미팅을 했는데요. 근데 그 이쁜 여자한테 심하게 딱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속에 뭐가 새겨졌냐면 나는 예쁜 여자한테는 인기가 없는 남자다. 그 뒤부터 여자 만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특히 예쁜 여자만 만나면 얼굴이 빨개지고 식은땀이 나고 이 긴장에 대해서 말이 안 나오는 거죠. 나이가 지금 47세인가? 우리 센터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장가를 못 가고 있어요. 여기가 이제 일반화죠. 자, 이런 이제 그 잘못된 사회적 거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거울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훈련들이 좀 필요해요. 장점을 100가지 써보는 것, 자, 성공 경험 목록을 100가지 한번 써보는 것, 감사 목록을 한 100가지 써보는 것, 내 꿈을 100가지 써보는 거, 이거 한번 써보셔야 돼요. 이제 이거는 몇 가지를 저랑 같이 해보고 나머지 집에서 숙제로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나의 단점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좀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요 중에 몇 가지만 좀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장점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자, 장점. 자, 저부터 한번 이야기 해볼게요. 저는 하루에 10시간을 강의를 해도 목이 전혀 아프지 않을 정도로 아주 좋은 목소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장점이에요? 자, 선생님 장점 얘기하세요. 저는 장점 별로 없어요. 아, 하나 이야기하세요. 장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잘 돌아다니는 게 장점이에요. 아, 활동적입니다. 자, 활동적입니다. 선생님, 장점. 자, 소리. 실없이 잘 웃어요. 아, 잘 웃습니다. 오, 잘 웃습니다. 자, 정말 100만 불짜리 미소를 갖고 있습니다. 좋아요. 우리 선생님 장점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 머리가 너무 잘 길어요. 아, 머리가 잘 길어요. 아유, 부럽습니다. 저 머리가 잘 빠질 수가 있는데. 좋아요. 선생님 장점. 저는 그냥 배려를 하려고. 아, 다른 사람 배려를 잘해줍니다. 좋아요. 선생님 장점. 저도 잘 웃는 편인데. 잘 웃는 편입니다. 선생님 장점. 남이 뭐 부탁하면 잘 들어요. 아, 잘 들어줍니다. 좋아요. 선생님 장점. 장점 없는 것 있습니다. 짜내세요. 삭제를 해서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저는요 얘기 잘 들어줘. 이 얘기 잘 들어주고 머리를 생일 염색을 안 하는 거예요, 장점. 아, 염색을 안 하는데 그 머리가 이렇게. 오, 예. 멋있다. 자, 뭐 염색을 안 해도 염색한 그 아름다운 머릿결을 갖고 있다, 그죠? 아, 좋습니다. 선생님 장점. 장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한 가지 이야기하세요. 수에 강하고요. 수에 강하고 네. 뭐 노래하는 것도 좋아요. 노래 아. 잘한다는 소리 많이. 아, 노래도 잘 하고. 어우, 뭐 웃을 때 쫙 웃으면요. 민니가 이빨 12개. 예. 예, 딱 나와요. 예. 입꼬리가 쭉 올라가고, 아이고. 그래서 인생, 웃는 얼굴이고 이빨 웃는 얼굴이 이쁘다.
네, 좋아요. 선생님 장점. 네, 저는 목소리가 너무 커서 장점이에요. 목소리가 활기차고 좋습니다. 좋아요, 크고. 우리 문준 선생님. 저는 잠을 잘 잡니다. 잠을 잘 잡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장점 하나씩 돌렸죠. 요걸 하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100가지를 쓰는 거예요. 100가지. 100가지를 쓴다는 이야기는 장점을 짜내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 쓸 이야기 없으면은 나는 새끼 발가락이 잘생겼다. 이런 게 장점이 되는 거예요. 새끼 발가락이 잘생겼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은 지금까지 생각 안 하고 살았던 나의 좋은 점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나의 좋은 점을 많이 찾아낼수록 내가 더 좋아지는 겁니다. 숙제요? 네, 숙제. 다음에 써야 자, 숙제 검사를 하지 않는 숙제입니다. 검사는 하지 않지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숙제라고 자신이 검사를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자, 저는 요걸 통해서 변화된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특히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숙제를 하면서 자존감이 높아진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울증도 치유가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두려움이라든지 대인 공포증 이런 것도 많이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장점 100가지 쓰고요. 이번에는 이제 잘했던 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잘했던 일. 성공 경험. 내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일 하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최초로 심리치료와 스피치 교육, 자존감 향상 교육 이걸 통합적으로 통합을 해서 통합 변화 시스템을 제가 만들었어요. 국내 최초의 그러니까 심리치료 스피치 교육 전문가예요, 제가. 자, 선생님 잘하는 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요 옛날에는 좀 어려웠는데 네.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게 설계를 오래 하다 보니까 한때는 돈을 좀 많이 벌었어요. 보험 설계사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자, 선생님. 잘한 거를 그냥 결혼해갖고요. 네. 딸 둘 나온 게 최고 잘한 것 같아요. 딸 둘, 두 네, 딸의 엄마입니다. 아들보다 오케이, 더. 좋아요. 네, 좋아요. 자, 선생님. 저는 아직 잘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찾아내세요. 있습니다. 좀 이따 발표하면 안 될까요? 자, 찾으세요. 네, 선생님. 네, 찾을게요 열심히. 성격이 조금 많이 밝아지네. 성격이 많이 밝아졌어요. 오케이. 좋아, 선생님 잘한 일. 성공 경험. 열심히 사는 거요. 열심히 어떻게 사셨어요? 열심히. 이것도 영업 장사하면서. 장사하면서 돈 많이 버셨네요. 네. 훌륭합니다. 자, 그다음 선생님 잘한 일. 성공 경험. 내가 내 가족을 바꾸려고 했었는데 네. 제가 바뀐 거. 상대방을 바꾸려고 가족을 하지 않고 바꾸려고. 했던 걸 내가 바뀌었어요. 네네.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가족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선생님. 훌륭합니다, 선생님. 저는 우상 숭배를 하다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진 게 참 잘한 일이다. 저는 그렇죠. 네, 선생님. 잘한 일, 성공. 내 인생의 성공은 뭘까요? 지금 우리 아들 딸 잘 키운 것. 잘 키워서 이제 내가 아들 딸을 이렇게 버리게 됐는데 그걸 알고 계속 연결돼서 만나고 해서 지금 엄마가 이렇게 된 입장을 다 이해하고 너무나 아들 딸이 엄마를 사랑해 주는 거. 오케이. 지금 같이 살게 됐다는 거에 대해서. 오케이. 네. 오케이. 네. 가장으로서의 일을 감당하는 거. 예, 훌륭한 엄마가 되는 건 정말 잘하는 일입니다. 그거는 자식을 위대하게 키우는 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네, 선생님. 저는 막판에 한갑의 나이로 직업을 얻었다는 게 성공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천직을 얻었습니다. 네. 자, 우리 문준 선생님. 저는 제 자신을 사랑한 거를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해요. 네. 오케이. 자, 박수 보내주시고요. 자, 지금 이게 대수롭지 않은 것 같지만 이걸 100가지를 쓰는 과정에서 내가 이렇게 잘한 일이 많이 있다면 앞으로도 잘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겠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남들 기준에 맞춰서 찾아내지 말고 내 기준에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가능해요. 나는 3살 때 기저귀를 뗐다. 이것도 잘한 일이에요. 자, 나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엄마 도움 없이 혼자 학교를 다녔다. 잘한 일입니다. 자, 나는 초등학교 1학년 봄소풍에 가서 보물찾기 당첨을 해서 공책을 하나 땄다. 잘한 일입니다. 자, 가을 운동회 때 달리기 대회를 해서 1등을 해서 공책을 땄다. 잘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잘한 일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아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사생대회 나가서 장려상을 받았다. 찾아보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사진첩을 딱 뒤져보면은 잘한 일이 지금은 다 잊어버렸지만 기억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런 걸 목록을 만드는 거예요. 한 100가지를. 이렇게 내가 잘한 일이 많이 있는데 그럼 앞으로 내가 미래에 잘할 수 있는 것도 참 많이 있겠구나. 과거에 잘했다면 미래에도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감사 목록을 몇 가지 써야 되는데 감사 목록은 여러분들 꼭 좋은 것만 감사할 게 아니고 부정적인 것도 감사한 거예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시골에서 자랐어요. 지리산 산골 동네에 10남매 막내로서 10남매 막내인데 근데 전기불도 들어오지 않는 아주 산골이에요. 청학동 같은. 그래서 이제 학교를 가려면 한 4km, 5km를 혼자서 걸어 다녀야 되는데 그 동네에 같이 놀 수 있는 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중학교 1학년 때까지 단 한 명의 친구도 없었어요. 너무 외로웠어요. 그러니까 여름 방학, 겨울 방학 때는 그 동네를 지나다니는 사람이 하루에 5명도 안 돼요. 농사 짓는 사람, 나무하는 사람, 사람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나 그 외로움을 갖고 살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자, 어릴 때의 산골 동네에서 외롭게 자랐던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저를 찾아오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외로움 때문에 인간관계, 마음의 문제 때문에 오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고요. 그분들을 잘 치료해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으로 제가 성장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 외로움은 변화 코치나 심리 상담사의 아주 좋은 경험적인 자원이더라. 그죠? 이렇게 이제 그 어릴 때는 부정적인 것들이 지금 와서 보면 감사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사업 실패도 있지만은 여러 우여곡절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실패 인생을 많이 살았는데 그게 와서 보니까 또 감사한 일이에요. 실패 경험이 많다 보니까 제가 배운 게 참 많아요. 어떻게 해서 성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서 사람은 변화될 수 있는지 이 밑바닥에서 배운 게 참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실패를 많이 했던 것도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감사한 일을 긍정적인 것만 쓰지 말고 부정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3회까지 한번 써보는 겁니다. 아셨죠? 그것도 집에서 한번 해보시고 또 이제 꿈 목록 꿈을 이제 이거 버킷리스트라고 그러는데 버킷리스트 꿈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죽을 때까지 내가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하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이걸 한 100가지를 써보는 거예요. 자, 되고 싶은 거 예를 들어서 나는 심리치료사가 되고 싶다. 나는 강사가 되고 싶다. 뭐 실버 힐링 전문가가 되고 싶다. 뭐 건강체조 전문가가 되고 싶다. 뭐 많이 있겠죠. 이런 거 쭉 다 쓰는 거예요. 자, 하고 싶은 거 뭐 명강의를 하고 싶다. 뭐 사람들을 도와주는 뭐 심리 상담 코치가 되고 싶다. 뭐 건강 상담사가 되고 싶다. 또 뭐 해외 여행을 하고 싶다. 많이 있겠죠. 그렇죠. 가지고 싶은 거 전원주택을 갖고 싶다. 뭐 개인 선물을 갖고 싶다. 뭐 이렇게 이제 가지고 싶은 거 다 쓰시라는 거예요. 100가지. 요걸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내면에 그동안 잊어버렸던 그런 긍정의 에너지가 막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걸 살 때는 반드시 방해받지 않는 자기만의 공간을 찾아야 돼요. 방해받지 않는 자기만의 공간.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조용한 카페라든지 아니면은 뭐 공원에 이제 벤치도 좋고 그런 데 가서 다른 거 다 치우고 자 공책하고 딱 연필 하나만 가지고 쓰는 거. 아니면 핸드폰에 요즘 메모장도 있잖아요. 핸드폰에서도 좋아요. 그렇게 해서 400까지 한번 써보세요. 시간 한 2시간, 3시간 걸릴 수 있습니다. 더 걸리겠네요. 더 걸리겠어요. 안 나가네. 오케이. 자,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해보실 분만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지금부터 변명론을 버려야 돼. 변명론. 자기를 사랑하려면은 변명론이 뭐냐면 나는 선천적으로 말을 못해 이런 거. 난 선천적으로 성격이 소심해. 선천적으로 뭐뭐 하다라는 이걸 변명을 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 결정론. 나는 우리 어릴 때 부모님이 너무 엄격해가지고 부모님이 나를 사랑을 주지 못해가지고 내 자존감이 떨어져 있어. 막 나는 소심해. 이렇게 이제 부모를 원망할 수 있잖아요. 또는 이제 환경적으로 돈이 없어서 난 사업을 할 수가 없어. 나는 인맥이 없어서 나는 영업을 잘 못해.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뭐뭐 때문에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변명론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뭐뭐 때문에 변명을 뭐뭐 덕분에로 바꿔주셔야 돼. 자, 이렇게 때문에를 덕분에로 바꾸는 겁니다. 자, 어릴 때 공부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나는 강의를 잘할 수 없다 이 말을 어릴 때 공부를 많이 못했던 덕분에 나는 죽을 때까지 평생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평생 교육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아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나는 보험영업을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덕분에 개척 영업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자, 또 집에 이제 남편이 애를 먹인다. 남편이 계속 술 먹고 애를 먹여서 힘들다. 남편 때문에 술 먹는 남편 때문에 힘들다가 아니라 술 먹는 남편 덕분에
이제 남편을 뛰어넘어서 나 자신다운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을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바꿔야 돼요. 자, 때문에를 덕분에로 바꾼다. 이해되시나요? 때문에. 이게 때문에 사고는 계속 이유 변명을 하고 사건이나 상황의 노예가 되고 과거 회귀적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때문에는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때문에를 덕분에로 바꿔라. 어떤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뭐뭐 덕분에 이런 일이 가능하겠구나. 자, 애들이 말을 안 듣잖아요. 말썽을 부리는 아들 때문에 힘들다가 아니라 말썽을 부리는 아들 덕분에 뭐가 좋아지죠? 말썽을 부리는 아들 덕분에 엄마 노릇 제대로 할 수 있게 되었네. 엄마 노릇.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 노릇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때문에를 덕분에로 바꿔봅시다. 가능할까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관심의 원이 아니라 영향력의 원에 집중을 하는데 관심의 원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을 관심의 원이라고 그래요. 하늘에 내리는 비를 멈추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네. 자,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돈이 안 벌리는데 이 경기가 안 좋은 환경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는 것 때문에 고민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영향력의 원은 뭐냐면은 내 손아귀에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자, 내 생각 바꿀 수 있죠. 내 말, 행동 바꿀 수 있죠. 내 직업 바꿀 수 있어요. 내 가족의 문화,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 그런데 다 가능해. 이거는 전부 영향력의 원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관심의 원보다는 영향력의 원이 확대될 때 내 삶이 행복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확대시킬 것인가? 자, 세 가지 통제 영역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직접적 통제. 직접적 통제라는 건 자신의 태도와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자, 내 마음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만드는 것. 내가 선택해야 돼요. 두 번째 간접적 통제는 뭐냐면은 타인의 행동과 관계되는 문제. 이거는 커뮤니케이션 스킬, 소통의 스킬, 대인관계 능력. 자, 남편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들더라도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남편도 좋아질 수 있을까요? 그렇죠. 손바닥 마주쳐야 소리가 나잖아요. 한쪽 손바닥이 좋아지면 다른 손바닥도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말을 안 들으면 남편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먼저 바뀌는 거예요. 내 자신이 바뀌면 돼요. 그래서 자, 이 간접적인 통제라는 것은 내가 이제 인간관계의 능력이나 소통의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바꿔줌으로써 상대방에게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더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통제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데 과거나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 과거에 이미 내가 이혼을 했어.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 과거에 이미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자, 어떤 사람은 과거에 이미 어떤 사업이 실패를 했어. 근데 과거에 일어난 일이에요. 요것 때문에 내가 얼굴 인상 찌푸리고 눈물 흘리고 힘들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물은 이미 흘러갔어요.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가 없다. 자, 이미 끝나버렸기 때문에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얼굴에 주름살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받아들인다. 자, 받아들인다. 받아들인다. 두 번째, 자, 활용한다. 활용한다. 자, 과거의 사건 경험은 받아들이면서 활용을 해야 돼요. 자, 과거에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이 잘 안 됐단 말이야. 사업이 실패했어. 왜 실패했을까? 그때 잘했으면 돈을 많이 벌었을 텐데. 그게 아니고, 자, 그 실패한 사업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생각해야 돼. 그때 사업에 내가 실패한 이유가 시장 조사를 제대로 안 하고 너무 맹목적으로 돈을 투자해서 실패를 했으니까 이번에 만약에 다시 한다면 시장 조사를 제대로 하고 돈 투자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한 수 배운 기회로 봐야 되지. 후회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제 실패는 없다. 단지 피드백이 있을 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실패는 어떤 교훈을 주는 겁니다. 자, 실패의 교훈을 얻어서 다시 재도전할 수 있는 사람은 실패의 크기 이상의 더 큰 성공을 이룰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이제 그 심리학의 법칙 중에 양극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양극성. 양극이라는 거는 정반대로 보이는 것이 나중에 가서 보니까 똑같은 에너지들하는 거예요. 불행과 행복이 정반대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불행의 끝으로 가면 불행이 있느냐가 불행이 있는 게 아니고 불행의 끝에는 행복이 있더라. 왜? 불행을 경험한 사람만이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미움과 사랑이 정반대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미워한다는 건 사랑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미움의 끝에 가보니까 그 사람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있더라고요. 자, 실패와 성공도 같아 보이죠. 자, 실패의 끝이 계속 실패로 가는 게 아니에요. 실패를 하다 보니까 실패의 교훈을 통해서 더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게 되고 성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성공을 이룬다. 실패와 성공은 같은 거예요. 미움과 사랑도 같은 것이고 불행과 행복도 같은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운명은 인생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뜻 생각할 때 내 인생이 정말 불행투성이로 막 이어져 온 것 같아요.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었을까? 너무 불행해.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사람은 그런 불행한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앞으로 노년기가 행복으로, 즉 꽃길로 이제 열리는 겁니다. 꽃길. 예? 꽃방석이 앉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외로움과 사랑이 또 정반대 얘기 아니에요. 자, 외로움을 많이 느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소중함을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은 어느 순간에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외로움을 많이 느낀 사람일수록 주변에 사람이 많아져요. 왜? 사람을 소중히 하니까. 자, 옛날에 우리 톰 행크스의 그 캐스트웨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톰 행크스가 저기 무인도에 혼자 고립되잖아요. 그러면 배구공을 막 그 사람처럼 그려가지고 2년 동안 혼자 무인도 생활하잖아요. 그 사람이 그 2년 동안 사람 구경 못하고 배구공을 사람처럼 그렇게 대우할 때는 사람이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그 영화의 후반부는 안 봐도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아마 후반부 인생을 사람 중심의 인생을 살았을 거라는 거죠. 아마 주변에 사람이 많이 모였을 겁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내가 외롭다라는 것은 그만큼 진정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좋은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자, 외로움은 자, 어떤 많은 사람과의 사랑이 넘치는 관계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외로움과 사랑이 넘치는 관계는 같은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정반대인 것을 보이는 게 사실 같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에도 보면 이제 밑바닥으로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밑바닥으로 많이 내려갔을 때에 나는 왜 안 풀릴까 이렇게 고민하시면 안 돼요. 자, 밑바닥으로 많이 내려갔으니까 많이 올라갈 수 있겠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은 롤러스케이트잖아요. 많이 내려갈수록 많이 올라간다. 자, 그래서 많이 내려왔으니까 이제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자, 인생은 이렇게 진폭을 갖고 있어요. 다 주기가 있다고요.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 조금 내려갔기 때문에 조금밖에 못 올라가겠지만 이렇게 사는 사람은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어땠으면 좋겠어요? 호수처럼 잔잔했으면 좋겠어요? 진폭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폭이 있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시련과 고통, 역경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는 그 시련, 고통이 컸던 만큼 더 큰 성공과 행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의미하니까 감사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박수 3번 시작.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는 그 힘을 키워야 된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요. 자, 운명을 창조하는 힘은 뭐냐면요. 운명은 이렇게 이제 상황, 사건, 경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선택하느냐가 결과 운명을 결정합니다. 이걸 이제 10대 90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우리한테 일어난 상황, 사건, 경험은 10%. 그것에 대한 반응은 90%. 그래서 100% 운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좀 큰 시련과 큰 역경이나 큰 고통이 있었다면은 10% 손해를 좀 보는 겁니다. 10%. 그렇지만 나에게 몇 퍼센트 남아있죠? 90%가 남아있죠? 90%는 내 손아귀에 있다는 겁니다. 내 통제권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죠. 뭐든지 가능하죠, 나한테. 자, 여기서 이제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우리는 독립성 또는 책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책임이 영어로 보면은 responsibility. 이 responsibility라는 단어를 해보를 해보니까요. response, 반응하다, ability, 능력이 결합이 된 거예요. 자, 긍정적인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힘. 이게 바로 책임이 드러난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매사에 긍정적인 반응을 선택해야 돼요. 앞으로. 매사에. 이렇게 생각하세요.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감사한 일이고 안 좋은 일은 안 좋은 일대로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바라봐야 돼요. 모든 게 감사한 일이 돼야 돼요. 모든 게 긍정적인 일이 돼야 돼요. 아셨습니까? 네. 자, 비가 오는 건 비가 오는 대로 좋은 일이고 하늘이 맑은 거는 맑은 대로 좋은 일이다.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좋은 일이에요. 모든 건 양면성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는데 항상 긍정적인 반응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자, 차 사고가 났으면 차 사고 난 만큼 더 좋은 일이에요. 차 사고가 났으니까 앞으로 차 운전을 더 조심해서 하겠죠? 그래서 사고 확률이 높아져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죠. 몸에 병이 생긴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병이 생기니까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예, 병이 생기니까 건강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몸 관리를 더 잘하니까 앞으로 더 건강한 삶을 사는 겁니다. 실제 오래 사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젊은 시절에 몸이 약했던 사람들이에요. 몸이 약했기 때문에 노년기에 건강 관리를 잘 하시는 거예요.
빨리 죽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젊을 때 몸이 너무 건강해가지고 몸을 함부로 다루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50대, 60대에 과로사로 죽고, 예, 그래요. 그래서 내 인생에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안 좋은 일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얻게 되더라. 그래서 이 반응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긍정을 선택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나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자, whatever you think you are more than that. 당신이 당신을 뭐라고 생각하든지 간에 당신은 그 이상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뭐 우리 종교적인 의미로 본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고 똑같은 모습이고 똑같은 능력, 자원을 다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자, 우리를 하찮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내가 괜찮은 사람인데 이 괜찮은 나를 정말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지금부터 이제 자아 정체성 강화 훈련을 해야 돼요. 지금부터 이제 실습을 좀 시킬 거예요. 자아 정체성 강화 훈련.